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사별한 지 몇 년이 된 50대 남자입니다. 적적할 때면 유튜브를 틀어 사연을 종종 듣곤 했었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사연을 보내시는 채널에 남자인 제가 사연을 보내도 될런지 싶어 용기가 잘 안 나더군요. 그러다 한번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기막힌 시댁살이나 불륜 막장 스토리는 아니지만 제게도 나름 쇼킹한 반전 사연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내를 몇 해 전 떠나보낸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아내를 채 잊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이만하면 할 만큼 했지 않냐,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재혼이라도 해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에게 아내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런 아내를 잊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저에게 아내는 정말이지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남자에게는 정말 과분하고 멋진 사람이었죠. 저는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란 평범한 회사원에 불과했지만 아내는 부유한 집의 무남 동녀 외동딸로 태어나 그림 전공하고 유학까지 다녀오고 작가 활동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를 만났을 때는 미술학원을 열어 원장으로 일하던 중이었고요. 취향도 고상하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아내가 왜 저 같은 평범한 남자를 선택했는지 사실 저조차도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늘 과분하단 마음뿐이었죠. 실은 제가 아내를 만난 게 아내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다니면서였거든요. 평소 그림에 관심이 많았냐고요? 전혀요. 저같이 평범하게 자란 남자가 뭐 그런 고상한 취미가 있을 리가 있었겠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환갑 선물로 드리려고 미술학원 취미반에 등록을 한 거였어요. 혹시 취미반 등록을 하게 되신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가 성인 취미반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남자분이 등록하신 경우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유를 여쭤봐도 될런지. 그게 사실은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지금 초기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시는 중이시죠.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해보게 됐어요. 어떻게든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니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정도 못 되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워낙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어릴 땐 제법 그림을 좀 그린다는 소리도 듣곤 했었는데 그 재주가 여태 남아있을진 모르겠지만 어머니 위해서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 어머니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하고 싶었거든요. 와, 감동적이네요. 어머님은 아마 이런 효자 아드님을 두셔서 오래오래 예쁜 기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계실 거예요. 어머님이 참 좋은 아드님을 두셨네요. 아마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제가 잘 지도해 드릴게요. 아내가 절 좋게 본 건 그런 제 마음이 예쁘다고 생각해서였나 봐요. 어머님한테 그런 선물을 할 생각을 하다니 어머니가 참 좋은 아들을 두셨다고 자기가 열심히 도와주겠다면서 아내는 저를 정성으로 잘 가르쳐줬고 그렇게 미술을 배우러 다니는 동안 저희는 조금씩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감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생각들은 저는 못했었어요. 저는 제 주제 파악을 아주 잘하는 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 쪽에서 오히려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줬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 집안에선 역시나 저희 관계를 반대하고 나섰죠. 부잣집에서 귀하게 키운 외동딸이 별 볼 일 없는 놈 만나 시집 가겠다고 하니 반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됐죠. 부잣집에서 귀하게 키운 외동딸이 별 볼 일 없는 놈 만나 시집 가겠다고 하니 반대하시는 것도 이해는 됐죠. 하지만 그땐 이미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이 너무 확고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를 향한 사랑과 희생을 맹세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미씨 주시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미 씨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절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앞으로 사는 동안 미 씨 손에 절대 물 하나 안 묻히고 살게 하겠습니다. 제 모든 걸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미 씨를 고생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반년 넘게 지속되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무릎 꿇고 맹세를 한 끝에야 난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장모님의 허락 아닌 허락이 떨어졌죠. 그나마 장인어른이 장모님보다는 저한테 우호적이셨어요. 그래, 당신도 이제 그만하면 됐어. 뭐 당신은 연애 안 해봤어? 젊은 애들 마음이 뭐 어디 하지 말란다고 멈춰지고 그러는 거야? 서로 좋아 만난다는데 그걸 누가 무슨 수로 말려? 서로 좋다 하면 그게 최고지. 그거면 됐지. 자고로 남녀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서로 좋아 정분나면 그걸로 끝인 거야. 돈이고 자시고 다 중요하지가 않은 거라고. 어찌됐든 간에 둘이 잘 살면 되는 거다. 어? 난 내 딸이 좋다는 놈이면 돼. 난 내 딸 안목을 믿어. 아무나 좋다고 드릴 그런 정신 나간 아이도 아니고 내 딸이 온전히 정신 박힌 아이니 오죽 지가 잘 골라왔을까 싶다. 그러니 강서방, 앞으로 내가 강서방이라고 부름세. 강서방이 한 맹세 평생 잘 지킬 자신이 있겠지? 물론입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평생 잘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하나 있는 외동딸을 귀하게 더 아껴서 제대로 시집 보낼 생각은 않고 말이야. 됐어. 이제 허락한 거야.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어. 끝. 앞으로 자넨 우리 사위야. 장인어른은 결혼 전부터 저를 우리 사위 하고 부르시며 저희 결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장인어른이 글쎄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하시는 일이 생기고 만 거였죠.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장인어른이 바람이 난 상대가 거의 우리 아내뻘의 한참 어린 아가씨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게도 아내에게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장인어른이 그런 일을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누구보다 충격받은 건 장모님이셨죠. 그런데 장인어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이후 장모님의 분노는 엉뚱하게도 저한테로 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은 처음부터도 저에 대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장인어른이랑 사이가 그렇게 되고 두 분이 갈라서고 난 뒤에는 점점 더 저를 타박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어린 여자와 바람이나 이혼을 하게 됐으니 저 역시 그럴 확률이 크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절 의심하기 시작하신 거였죠. 엄마, 제발 그만해. 이 사람이 아빠야? 아빠가 그랬다고 왜 이 사람한테 그러는 거야 대체? 이 사람 그럴 사람 아닌 거 엄마도 알잖아. 적어도 우리 딸 두고 허튼 짓은 안 할 사람이라 받아준다고 엄마가 이 사람이랑 나 허락하면서 그랬었잖아. 잊었어? 너희 아빠는 뭐 그럴 사람이었니? 뭐 그럴 사람이라 바람이 났어? 너희 애비가 골프 치다 만난 그 어린 여자랑 바람 날 줄 누가 알았겠냐? 어? 남자 새끼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너희 아빠는 뭐 그런 놈일 줄 알고 내가 결혼을 했는 줄 알아? 너도 정신 차려 이거사. 남자 놈들이 다 그래. 믿을 족속이 아닌 게 저것들이란 말이야. 염치도 없는 놈들. 아주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놈들이 세상에 어쩜 이렇게 넘쳐나는지.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정말 그럴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기는 뭘 알아. 자네가 우리한테 왜 무릎 꿇고 좀 비럭기로 서니 내가 자네를 믿는 줄 알아? 뭐 그 양반은 안 그랬는 줄 알아? 나도 니들 둘만큼 죽고 못 사는 연애 그거 해봤어. 근데 지금 말년에 어떤 꼴이 나는지 한번 봐봐라. 이게 남자란 족속들이 하는 짓이야. 그 인간도 그랬어. 그 인간은 저것보다 더했다. 우리 집이 부자고 그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에 개천에서 난 용이라고 처음에 장가올 때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놈이란 말이야. 근데 그 놈이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걸 내가 눈 감아준 게 어디 한두 번인 줄 알아? 내가 니들 보기 민망해서 말을 안 했기에 망정이지. 내가 지금까지 아는 것만 해도 한 손으로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더니 이젠 아예 숨길 생각도 않고 당당하게 바람나서 이혼하는 것 봐라.
지가 누구 덕분에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장모님은 그러면서 점점 더 저를 몰아가고 의심하고 집착적으로 저에 대해 감시까지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결혼해 사는 동안 장인어른한테 당했던 것들이 모조리 다 저한테로 투영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가댁에서 한 10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신혼집을 구했었는데 틈만 나면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 저를 감시하고 의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이 느껴질 정도였죠. 자네, 이 향수 냄새 뭔가? 어? 이거 여자 향수 냄새 아니야? 아니요, 장모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제 스킨 냄새입니다. 전에도 확인 다 해보셨잖아요. 휴대폰 꺼내보게. 문자인지 뭔지 그런 걸로 요새는 다 바람 피우고 다닌다며. 내가 확인을 해봐야지. 뭐하나? 당장 꺼내라니까. 무슨 의처증 있는 아내들이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대시고 누가 봐도 이상할 수준의 집착을 해대셨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왜 대체 아빠한테 못하던 짓들을 이 사람한테 하는 건데? 아빠가 그런 짓 하고 돌아다녔다고 왜 이 사람을 의심하냐고. 아빠는 아빠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 우리 부부랑 엄마 아빠는 다르다고. 제발 그만 좀 해.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뭐가 달라? 너는 몰라 이거사. 순진하게만 커서 남자라곤 하나도 모르는 게. 넌 가만히만 있으면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뭐 하나 달고 나온 놈들은 내 구조가 우리랑은 아예 다른 거야. 기회만 있으면 뒷구녕으로 빠져나가서 무슨 짓이라도 하고 들어오는 족속들이 저것들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펜스를 사방으로 쳐놓고 감시를 해야 그나마 눈치를 보지. 안 그랬다간 네 애비보다 더한 짓도 하고 돌아다닐 거다 아마. 부모도 없이 직업도 변변찮은 게 잘난 집에 장가와서 눈치 보이는 걸 어디다 풀 것 같니 너?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걸로 푼다 이거야. 그런 게 남자놈들이다. 글쎄, 이 사람한테 왜 자꾸 아빠한테 받았던 상처를 푸시냐고요.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세상 모든 남자가 아빠 같지 않다고. 나 정말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엄마. 제발 이러지 마. 조용히 해. 같지 않기는 뭐가 같질 않아. 세상에 안 그런 놈 하나 없어. 엄마가 너 지켜줄 때 고마운 줄이나 알아.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고 갖가지 방법으로 말려댔지만 한번 단단히 의심을 품은 장모님은 쉽사리 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이미 병적인 집착이 커진 뒤라 그걸 바로잡기란 쉽지가 않더군요. 장모님의 집착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걷잡을 수 없어진 뒤였죠. 진짜 미치겠어, 엄마 때문에.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우리 엄마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물론 힘들고 귀찮고 나도 가끔은 정말 화도 나. 하지만 어쩌겠어. 남도 아니고 당신 어머니잖아. 내 장모님인데 화나고 짜증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장모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 난 사실 장모님 마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엄마 마음을 이해한다고? 당신은 그게 정말 이해가 돼? 물론 이렇게까지 집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이해 안 되지만 그 마음은 알 것도 같아. 두 분 결혼하실 때 러브스토리를 장인어른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정말 절절하더라. 그렇게 집안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셨는데 그런 장인어른이 당신 몰래 바람 피우고 배신하고 불륜 저지르고 다닌 걸 뒤늦게 다 아셨으니 그 배신감과 충격이 얼마나 크셨겠어. 게다가 이번엔 거의 딸뻘 되는 여자랑 그렇게 바람이나 이혼까지 하게 되셨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집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거 난 조금은 알 것 같아. 일단 장모님 의심 달랠 수 있다면 난 뭐라도 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참아볼게.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의심도 누그러들고 모든 남자가 다 장인어른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되실 날도 오겠지. 정말 미안해, 여보. 나도 노력할게. 엄마 상담을 좀 받게 해보든가 뭐든 수를 써봐야지. 안 되겠어. 진짜 도를 넘어도 너무 넘으니까 이건 대체... 차차 나아지시겠지. 우리가 좀 더 노력해보자.
귀찮고 힘들긴 했지만 장모님의 상처 입은 마음도 알 것 같았기에 저는 아내에게 괜찮다고, 이 정도로 장모님 의심 달랠 수 있는 거면 그냥 제가 이해하고 참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의심과 집착과 혐오라는 건 반드시 점점 커지고 불어나기 마련이라는 걸 그때 저는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모님의 저를 향한 화와 불신은 누그러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겐 장모님 말고도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 후 부단히 노력했지만 도통 아이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였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들어서니까 저희만큼이나 장모님도 걱정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아내한테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다 먹이시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데도 애가 안 생기니까 그것마저도 또 제 탓을 해가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하늘의 뜻인 거다. 하늘의 뜻.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 주는 거야. 삼신 할매가 짝인 사람한테만 점지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까지 애가 안 들어서는 걸 보면 역시 네가 내 딸 짝이 아닌 거다. 아휴, 내가 그때 제대로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저것한테 내 딸을 준다고. 그 인간이, 그 양반이 다 저지른 짓 아니야. 난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그놈이 그렇게 넙죽 받아들여 놓으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어? 딱 지 같은 놈 같으니 허락했겠지. 별 볼 일 없는 집안에다 아마 바람 피우는 사주도 닮았나. 어? 자네도 어디 가서 다른 데다 에너지 쓰고 들어오니 집에 와 쓸 힘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애가 임신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대체?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이제 엄마 지겹지도 않아? 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 탓을 해댈 건데요? 엄마 이거 병이야. 제정신 아니라고. 이럴 거면 나가. 그냥 우리 집에 오지도 마. 내가 그나마 이 사람 때문에 참고 견뎠는데 나 더 이상은 이 사람 보기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라도 안 되겠어. 제발 그만해. 제발.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진짜. 엄마 때문에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나중엔 아내가 장모님을 집에서 내쫓아버리는 사태까지 가고 말았죠. 순하고 고운 성격의 아내마저도 장모님의 집착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졌고 이제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그렇다고 장모님이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들으실 리가 없었던 거예요. 집에서 내쫓아버린 후에도 찾아와 문을 두들겨 대셨고 아내가 있으면 화를 내니 아내가 없을 때 저희 집을 찾아오거나 심지어는 저희 회사 앞을 기웃거리며 저를 감시하는 일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장모님의 의심은 그 후로도 몇 년이 지나도록 지속됐고 이제는 저도 아주 면역이 생겨버릴 정도였죠. 장모님 의심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왜 일을 하다 보면 벗어둔 자켓에 누가 뭔가를 묻히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이거 여자 화장품 아니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거 화장품이네. 이거 여자 화장품이야. 이건 또 뭐야? 여자가 준 거 아닌가? 못 보던 건데? 장모님 혼자 저희 집에 들이닥쳐서 그렇게 1인 쇼를 해대면 전 아주 넌덜러리가 제대로 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질릴 대로 질려버린 건 마찬가지였으니 이제는 그냥 장모님 혼자 그러시게 내버려두는 경지에 이르렀죠. 장모님은 한동안 좀 잠잠한가 싶다가도 또 어느 순간 장인어른 생각이 나면 득달같이 달려와 저를 잡아대셨고 저희는 장모님을 정신과 상담도 받게 해보고 별별 짓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두고 못 들은 척 대꾸도 않았어요. 그것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처하며 오랜 시간이 흘러갔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희는 40대 중반이 됐고 그 무렵부터 정기검진이 중요하다. 2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아졌었거든요. 아내도 저도 그동안 간단한 검진들은 받아왔었지만 아예 몸 전체를 다 해본 적은 없다가 그때 둘 다 시간을 내서 아주 제대로 검진을 받아보자 그랬었죠. 그런데 검사 결과 예기치 못하게 아내에게 자궁 내막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내에게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희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서 결혼 직후에 한 번 검사를 받아본 게 다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검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하고 아이하고는 인연이 없는 모양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그게 미친 듯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빨리 검사했다면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했는지. 그냥 언젠가 아이가 생기겠지 생각하며 좀 더 기다려보자고만 말했던 아니랬던 게 아니었는데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어쩜 좋아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아내에게 무관심했던 것만 같아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자꾸만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장모님의 저에 대한 원망도 극에 달하고 말았죠.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네 놈을 잘못 만나 이런 일이 우리 딸한테 생긴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으면 우리 애한테 자궁암이 다 생겨? 치와이프한테 이런 암을 주는 남자놈들이 넘쳐난다더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대체 뭐라고 돌아다녔길래?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내 딸한테 이런 게 다 생기냔 말이야. 장모님은 병원이 떠나가라 저를 내리치고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맹세코 저는 아내에게 부끄러운 행위를 한 적이 없었지만 아내의 자궁 내막암 소식을 듣고 나니 저 역시 그게 꼭 제 탓인 것만 같아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던 터라 장모님이 제 탓을 해대시는 것도 그냥 잠자코 받아내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몇 날 며칠, 아니 몇 주째 그런 사태가 계속 이어졌죠. 그러자 보다 못한 간호사분들이 옆에서 장모님께 한마디씩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따님께서 큰 병에 걸려 힘드신 건 아시겠지만 이 자궁 내막암이라는 게 이 남편분 때문에 생기고 그런 병이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궁암이라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요. 자궁 내막암의 경우엔 발병 원인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남편분 탓만 해대지 마시고 지금은 따님이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하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세요. 병원에서 이렇게 소리소리 질러대시면 따님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다른 환자분들도 불편해하세요. 그 덕에 장모님은 조금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데시벨이 좀 낮아졌을 뿐 제 탓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 탓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내에게 좀 더 일찍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좀 더 신경을 쓰지 못한 것만은 분명 제 탓이 맞았고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원망을 아내가 투명하는 내내 묵묵히 다 받아내기만 했어요. 내가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아픈 자식 보는 어머니 마음만 하겠나. 나라도 그냥 다 들어드리자. 장모님 스스로 하는 자책도 다 내 탓으로 풀어내시는 건 아니겠나. 내가 이해하자 하는 생각으로 장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모진 말들도 그냥 다 듣고만 있었죠. 뒤늦게 발견한 암의 생존율은 그리 높지 않았고 여러 차례 수술과 고된 항암에도 결국 아내는 명을 달리하고 말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장례식장에서도 아내를 보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저를 탓하며 저를 사지로 몰아가셨어요. 우리 애 고생 안 시키겠다고 데려가 놓고 이게 뭐야? 네가 내 딸 만나 이렇게 됐다. 이걸 어쩔 거야? 내 딸 데려가 고생만 시키고 애 하나 못 낳게 만들더니 이제 기어이 세상까지 뜨게 해? 네가 데려가 잘 산다며 이 벌레 같은 놈. 내 딸 살려내 이놈아. 내 딸 살려내란 말이야. 장모님이 그렇게 저를 원망하시는데 차마 그만하시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약속한 아내를 아직 젊은 나이에 병으로 떠나보냈으니 제 자신이 너무너무 미웠고 저 스스로도 제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렇게 저를 원망하시던 장모님마저 아내가 죽은 다음 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장모님까지 가시고 나니까 저는 더 폐인처럼 지내게 됐어요. 저한테 집착적으로 화내고 제 탓만 해대시던 장모님이었기에 그런 분이 옆에 안 계시면 더 후련해질 줄만 알았는데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누구보다 강하게 사시던 장모님이 자식 먼저 보내고 나서 슬픔에 빠져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다 차에 치여 돌아가시고 나니 그마저도 다 제 잘못 같기만 한 거예요.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뒤였고 사랑하는 아내에 이어 장모님까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삶에 대한 의지 자체가 꺾이더라고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제 탓인 것만 같고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저는 그야말로 폐인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아내 발인할 때 한 번 빼고는 그 뒤로 아내가 묻힌 추모공원에도 감히 가보질 못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죄스럽고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차마 아내를 볼 용기도 나지 않더군요. 그 뒤로 저는 다니던 회사도 나가질 않고 술만 들이마셨어요. 그렇게 술만 마시다 보니 더더욱 아내를 볼 용기가 생기지 않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 싶어 더더욱 가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생전 잘 하지도 않던 술을 미친 듯이 퍼마시기 시작했고 알코올이 내 정신을 지배할 정도가 됐죠. 거의 그 정도 상태가 되니까 아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중독자나 다름없는 상태였고 결국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저희 형이 저를 병원에 쳐넣었죠. 한동안은 중독 치료를 하느라 입원해 살았고 몇 달 뒤에는 퇴원해 통원 치료를 받았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신 건 환자분 잘못이 아닙니다. 내 탓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걸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환자분도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이 남은 인생을 꿋꿋하게 잘 살아가시는 게 돌아가신 아내분께서 더 바라실 일입니다. 술은, 알코올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환자분도 이제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절 위해 정신상담을 해줬고 솔직히 처음엔 그 말도 다 부질없고 의미 없는 위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점점 제정신을 차려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과연 지금의 이런 나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얼마나 나한테 미안해할까? 자기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몸과 정신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야 거의 3년 만에 저는 아내의 묘를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뭐 하느라 안 왔냐고, 왜 코빼기도 안 보였냐고, 왜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망가졌냐는 원망 듣지 않게 아내한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머리도 자르고 말끔한 옷도 한 벌 샀죠. 그렇게 오랜만에 사람다운 모습을 하고서 저는 아내가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관리실에 물었어요. 저 실은 제가 저희 아내 묘를 3년 만에 찾아왔거든요. 벌초라도 제가 직접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장비 같은 것도 빌릴 수 있습니까? 아, 거기 묘는 매 수요일마다 사모님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아주 멀끔합니다. 저희가 벌초를 다 하는데도 매주마다 와서 다 돌보고 정리를 하고 가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묘 중에서도 제일 깨끗한 데가 그쪽이에요. 관리인의 말에 전 어리둥절해졌죠. 아니, 사모님이라니? 장모님도 돌아가셔서 제 아내 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관리실에선 그렇게까지 자주자주 들러서 묘를 돌보는 분이 또 없는데 아주 지극정성이시라 저도 참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있다면서 알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전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았죠. 아니, 아내에겐 가족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장모님은 돌아가셨지, 형제 자매도 없지. 그렇게 매주 들러서 묘자리를 돌볼 만큼 가깝게 지내던 친척도 전혀 없고 말이죠. 전 대체 누가 그렇게 와서 아내를 자주자주 들여다본다는 건지 직접 확인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수요일 새벽같이 와서는 숲에 숨어 잠복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있는 추모공원은 한적한 산골에 있는 곳이었고 아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묻힌 상태라 아내 묘 뒤에는 숲밖에 없었거든요. 수요일, 저는 캄캄한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좀 지났을 무렵 저 아래에서 웬 여자 한 명이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내의 무덤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인가? 누구지 대체? 전 숨을 죽이고 그 실루엣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굴이 또렷이 드러나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캄캄한 숲 안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비명소리에 그 실루엣의 주인공도 놀라 누구세요? 하며 안을 들여다봤고 저는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연아! 제가 부르자 그쪽에서 아빠, 아니 아저씨?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식을 못 낳았다더니 갑자기 무슨 아빠 타령이냐 하면 사실 이건 저희 아내의 투병으로부터도 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는 건강하던 시절 오랫동안 보육원에서 재능 기부를 해오고 있었어요. 아내가 그림을 전공한 미술 선생님이잖아요. 보육원에 다니면서 아이들 그림도 가르쳐주고 봉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육원에는 유독 재능이 출중한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죠. 아내는 더 젊은 시절부터 보육원에 봉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아주 꼬마 쪽부터 봐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가는 아이였대요. 저도 보육원에 두어 번 아내를 따라가 본 적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유달리 마음이 잘 통하는 듯 보였죠. 두 사람이 잘 지내는 모습이 옆에서 보기에도 참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나 실은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고 참 많이 망설였는데 더는 고민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이야. 나 자연히 입양하고 싶어. 그 아이 조금만 도와주면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이야. 재능도 많고 꿈도 많은 아이가 환경 때문에 움츠러들어야 한다면 그걸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당신도 봤겠지만 난 자연이를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참 착하고 마음이 예쁜 아이야. 나 우리 딸로 자연이 입양하고 싶어. 그래서 정말 책임지고 지원해주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제게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솔직히 저는 처음엔 좀 망설임이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입양도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다 큰 아이, 그것도 고등학생이나 되는 여자아이를 입양할 거란 생각은 못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보육원에 가서 직접 자연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뒤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내 말대로 자연이에겐 재능이 빛났고 마음도 참 곱고 반듯한 아이더라고요. 비록 좋지 못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잘 자라서 같은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도 잘 돌보고 큰언니 노릇을 아주 잘하는 친구라고 보육원 원장 선생님도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여러 절차를 거쳐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됐죠.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아직 좀 낯설겠지만 편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엔 아이가 제 눈치도 보고 저를 어려워하는 듯 보였지만 저도 많이 노력했어요. 진짜 아빠 같은 사람까지 되기는 어렵겠지만 절 최대한 편하게 생각해줬으면 싶어서 친해지려고도 노력도 많이 하고 두 사람 앞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별별 코미디 흉내도 내가면서 망가지기도 했죠. 그러자 점점 그 아이도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어줬고 저희 셋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희 앞에 다시 한번 걸림돌이 된 건 다름 아님 장모님이었습니다. 처음부터도 장모님은 입양을 극구 반대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 입양이라니 그런 걸 뭐하려 해. 니들이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더 애써봐야지. 애를 언제 갖게 될 줄 알고 입양을 해. 엄마, 우리 이제 그럴 나이 아니야. 내 나이도 이제 40이 훌쩍 넘었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가져. 그리고 나 이 아이 꼭 입양하고 싶어. 아니, 이미 입양하기로 결정했어. 엄마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우린 이미 결정했으니까.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안 돼. 어디 감히 우리 가문에 어느 핏줄인지도 모르는 남의 자식을 들이냐. 애는 무조건 니들이 낳아야지. 지 핏줄 아닌 놈을 어디서 굴러먹다 온 줄 알고 키워?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다.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 세상에 어디서 남의 자식을 주워다 키워.
애를 못 낳으면 그냥 둘이 죽을 때까지 사는 한이 있더라도 입양은 절대 아니다. 입양이라니 당치도 않는 소리지. 그렇게 처음서부터도 극구 반대만 하던 장모님이었는데 심지어 저희가 갓난아기나 꼬마도 아니고 다 큰 아이를 입양했잖아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저와 자연이 그 아이를 점점 이상한 쪽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앞에서 말했었잖아요. 저를 의심해 집에 와서 계속 감시한다고. 처음에는 제가 직장에서 다른 여자들이랑 바람이 나지 않을까 의심을 하셨는데 입양 결정 후에는 이제 입양한 딸과 제 사이에 대한 의심으로 점점 집중되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몰라서 그래. 이 순진한 거사. 딸내미 입양했다가 아빠 하고 따르던 놈이랑 바람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한참 까마득히 어린 걸 입양해도 그럴 판국에 뭐? 내일 모레면 20살이 되는 다 큰 처녀를 입양했단 말이야? 네가 아주 미친 거야. 아주 지발로 무덤을 파는 거라고. 네 남편이 솜털 뽀송한 그년을 보고 눈이 안 돌아갈 것 같으니? 늙은 지 마누라 두고 젊은 게 들어오니 아주 좋아 죽겠지. 장모님,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진짜 미친 소리 좀 그만두세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정말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젠 더는 못 참겠네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대체?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니야. 미친 거야. 그냥 정신이 나간 거라고. 제발 그런 거면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알아들어? 나 진심이야. 이제 엄마 안 봐. 인연 끊고 지내자고. 이 무슨 미친 발상인가 싶고 아내도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제발 그만하시라고 하는데도 장모님의 의심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이 돼 나중엔 장모님이 못 오시게 하고 문도 안 열어줬고 아예 차단을 해버렸죠. 하지만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는가 하면 집에 찾아와 이웃들이 다 내다볼 정도로 쾅쾅 문을 두드려대기까지 하니 저희 셋 다 미칠 지경이 됐었죠. 나중엔 심지어 저희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긴 이유가 다 그 애 때문이 아니냐면서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애비랑 딸인 척 둘이 뭘 하고 다니는 거냐? 어? 우리 딸 놔두고 뒤에서 둘이 놀아나느라 거기에 에너지를 다 쓰니 그런 것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던 장모님은 그러다 아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나선 그 의심이 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땐 이미 입양한 딸이 성인이 된 후였고 대학 다니면서 그림 전공에 한참 바쁜 때였거든요. 아마 미술 전공하는 자녀분이나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림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나 과제 제출 기간 되면 아예 학교에서 몇 날 며칠 자면서 작업하기 바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워낙 바빠 저희가 엄마 병간호에 신경 쓰지 말고 학업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미 아내의 투병은 한참 진행이 됐고 언제까지고 아이가 여기에만 매달리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병실에 자주 못 오고 제가 회사에 출근해 있으면 장모님은 그걸 가지고도 의심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지금쯤 둘이서 지금 너 없는 데서 아주 좋아 죽을 거다. 아마 둘이 집에서 그렇고 그런 짓 하고 있겠지. 뻔하다 뻔해.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와야 할 텐데. 아니다. 집이 아니라 밖에서 그 짓을 하겠구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뜩이나 아픈 아내에게 해대는 거죠. 당연히 아내는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믿지 않았죠. 제발 그만 좀 하셔라. 그 사람은 출근했고 우리 딸은 학교 있을 시간 아니냐. 제발 그만 좀 하셔라. 그 사람은 출근했고 우리 딸은 학교 있을 시간 아니냐 해도 들을 생각도 않고 막무가내였습니다. 장모님은 병실에 저랑 딸이 같이 있어도 난리고 어쩌다 병실에 아내를 두고 잠시 둘이서만 외출을 해도 난리고 그냥 같이 있든 없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대니까 그쯤엔 진짜 저희 셋 다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아내는 수술 후 항암을 계속하는 과정에서도 차도가 별로 없는 상태였고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계속 의심을 해대니까 아내의 걱정은 더더욱 커졌어요. 여보, 아무래도 이제 내 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런 게 느껴져.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게. 여보,
그래도 당신이 우리 자연이 끝까지 지켜줘. 꼭 당신이 지켜줘야 해.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그냥 한 귀로 흘려. 그러려니 하고 두 사람이 꿋꿋이 계속 버텨줘. 나 없이도 두 사람은 이제 가족이니까. 알았지? 아내는 저희 둘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얼마 뒤 본인이 먼저 못 견디고 직접 파양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족으로 묶여 있는 건 너무 큰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아픈 엄마를 제가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죄스럽고. 할머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데 제가 꾸역꾸역 붙어 있기가 저도 너무 힘들어요. 두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라 생각하시고 절 파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 치료에만 몰두해 주세요. 꼭 건강해지시고 더 건강해지신 뒤에 그때 다시 가족으로 봬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연아. 아니요, 전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대신 자주자주 찾아뵐게요. 병문안 아주 지겨울 정도로 올게요. 대신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더는 불편한 죄의식 갖고 살지 않게 엄마가 저 놓아주세요. 그 아이의 의지는 굳건했어요. 처음엔 우리가 더 노력할 테니 그런 말 말아달라고 했지만 그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면서 자기 마음 편한 길은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하니 저희도 더는 그 아이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파양을 결정하게 됐죠. 그리고 몇 년 만에 만난 양딸은 제가 모르고 있었던 그 뒷이야기를 말해줬어요. 사실 파양 뒤로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가 돼서 저는 파양한 아이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가 계속 연락을 하며 많이 도와줬었나 봐요. 장모님이나 저한테 얘기도 않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준 모양이더라고요. 엄마가 남은 등록금도 다 미리 납부를 해주셨다고. 그리고 졸업하고서도 보태라고 통장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교수님들이나 작가님에게 연락도 해두시고 제가 졸업 후에 그림 계속 그릴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신경 써주셨다는 걸. 정말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그러면서 아이는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봐온 우리 아내에게 정이 많이 들어 있었고 친엄마는 아니지만 친엄마보다도 더 사랑하고 따랐다고 했어요. 같이 산 세월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귀인이라 생각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분을 제 인생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낳아준 부모님마저 버린 저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예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한테 사랑을 주시는데. 그런데 장모님 때문에 장례식에조차 참여를 못해 너무너무 죄스러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마지막 가시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인사조차 하지 못했으니 그게 너무 죄스럽고 한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어물어 이렇게 묻혀 계신 곳을 알아냈던 거였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뒤에라도 여길 관리하는 걸로나마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갚을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아이에게 저한텐 왜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냐 물으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실은 한번 집을 찾았다가 아저씨가 술에 만취해 있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가끔 걱정이 돼 멀리서만 지켜보다가 한 번은 신고를 대신해 준 적도 있었죠. 그러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술에 빠져 지내던 시절 추운 겨울날 길에서 술을 먹다 엎어져 잠든 걸 누가 경찰에 신고해 다행히 별일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화해 준 게 아마 이 아이였나 봐요. 엄마 떠나보내시고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저까지 앞에 나타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괜찮아지시면 다시 뵙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 아이와 아내가 있는 추모공원에서 재회를 한 후 우리는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아내에 대한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이기도 했고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간 저희는 가족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아이가 아내는 엄마 하며 잘 따랐지만 저한텐 아빠란 얘기를 몇 번 하다 쑥스럽다며 잘 못하고는 했지만 저도 그 아이를 친딸처럼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젠 관계가 좀 변했죠. 아내가 저희 둘 사이의 연결고리였으니 이제 아빠와 딸로 묶일 수는 없다고 그 아이도 저도 생각했어요. 다시 아빠와 딸이 되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아내가 저희 두 사람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계속 돕고 싶었어요. 이후 저희는 아내 기일이 되면 종종 만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도 참석해 같이 사진도 찍었고 지난번에는 남자친구도 소개받았죠. 남자친구에게 저를 아주 고마운 은사님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생기고 자기 일도 씩씩하게 잘해내고 있는 그 친구를 보니 참 뿌듯하고 뭉클해지더군요. 저희 아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싹을 틔어낸 자리에 예쁜 꽃도 피고 나비도 날아드는 걸 바라보니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내는 비록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아내가 남기고 간 고운 마음만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남아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날 그 아이를 제외한 후 다시 삶의 의지와 목적을 되찾은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아내를 보내놓고 그렇게 꿋꿋이 잘 살고 또 고마운 마음도 잊지 않았는데 어른인 제가 너무 방황이 길었다는 게 부끄럽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뜻을 이어 아내가 남기고 간 유산의 일부를 자연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보육원에 나가 봉사도 하고 있어요. 다시 직장을 구해 열심히 일하며 틈틈이 아내가 있는 곳에 찾아가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오곤 하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내는 저한테 참 많은 걸 남겨주고 갔네요. 이렇게 사연을 쓰며 다시 한번 아내를 추억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도 정말 고맙습니다.